합니다. 늘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단계의 일들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검증하고 인가 받아주고 용역사들 선정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각각 용역사들의 계약서 검토하고 이런 업무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리치 사업 구조는요. 저희가 리치라는 사업 구조를 했을 때는요. 투명하고 정말 안전합니다. 지주들이 잘못될 일이 없고요. 내 돈 10원 한 장 옆에로 빠지고 뺏길 일이 없어요. 단지 이 주식을 업무대행사한테 넘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넘기지만 않으면. 넘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 구조다. 아, 이거 잘못됐네. 어저께 제가 평택 그레이시티거든요. 그 회사 이름이. 이거 이제 다 갖고 왔네요. 여기 LH공사여야죠, 우리는. LH공사고 용지매매 계약을 했고요. 리치를 설립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LH공사가 계약한 이 토지주들이 이 리치 회사에 전부 다 현물 출자를 해요. 그럼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주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주식수만큼 사업을 해서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를 해주고요. 영업인가가 난 다음에는 관리감독을 얘가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자산관리사가 모든 자금의 관리를 해줘요. 자금에. 그리고 자금은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준비가 세팅이 돼 있어요.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그 항목이 결정되어 있는 것만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운영비가 매달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운영비 항목을 초기에 못 넣었어요. 그러면 초기에 정해져 있는 항목은 나중에 실제 우리 운영비가 나가더라도 자금 집행이 안 돼요. 안 빼줘요. 그만큼 자금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결정은.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몇 프로로 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큼 나가고 또 자금이 집행될 때는 세 사람의 도장이 있어야 돼요. 누구 도장이 있어야 되냐? 이 리치 회사를 대표해서는 이 자산관리사가 도장을 갖고 모든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 우리 리치 회사에 대표이사 뽑아요. 이사회. 근데 이 대표이사는 모든 결정만 하는 거지 이 자금 집행의 도장까지는 안 찍어요. 이 사람이 대신을 합니다. 자산관리사가. 그리고 시공사 도장 찍히고요. 금융회사 도장 찍혀서 자금이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원 한 푼 다른 데로 잘못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금 집행이. 그리고 이 업무대행사 저희 미래PM은 이 전반적인 총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인허가를 받을 때는 뭐를 시작을 해야 되고 용역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내일 뭐 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저희 미래PM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산보관사는 자금을 관리해요. 주식하고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산관리사가 관리를 하고요. 사무수사과는 회의록을 보고해서 국토부에다가 기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치 사업 구조는 구조 자체가 투명할 수밖에 없고 안전할 수밖에 없다. 믿고 하셔도 된다. 대신 주식만 안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업무대행사들한테. 여기다 주식만 안 넘기면은 토지주 사업인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주식수만큼 대당되니까 100% 이익 다 가져가는 거고요. 절대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업무대행사하고 계약하는 사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둘 중 하나겠죠. 이 업무를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대표적으로 재정착위원회 업무대행사가 그런 말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 잘못된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앞에서 이제 부분 설명한 건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사입니다. 국토부에 등록되어 있는 게 41개가 있어요. 우리는 41개 중에 아무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LH공사를 선호합니다. 지금 이 교사지구에서는요. LH공사 자산관리한테 업무를 맡기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다가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100% 매입회가 합약을 해주겠다라는 이 확약서하고 수수료가 싸다라는 메리트 그리고 공신력이 있다라는 메리트 때문에 LH를 선호합니다. 근데 지금 이 LH가 만약에 안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들어요. 그리고 국토부 자료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관리사는요 누구를 선택해도요 전부 다 공신력이 있는 회사예요. 믿어도 되는 회사입니다.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건 갖췄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잘해줄 사람, 비용이 싼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토부 6월 7일자 보도자료예요. LH가 그 투기 사건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지금 혁신 방안을 발표했죠. 거기에 이런 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리치 사업 중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는 부동산 금융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민간 AMC한테 넘긴다라는 내용이에요.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국토부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 그래서 우리는 교산에서 자산관리를 LH한테 맡기고 싶지만 LH가 이 업무를 안 한다고 하면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럼 다른 AMC를 선택하면 됩니다. 리츠 특례 등록 절차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개정을 해서 리츠 특례 등록을 하나 도입을 했어요. 왜 도입을 했냐? 대토부상 계약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3년 뒤에 용지 공급 받는 시기예요. 이 시점은. 그 대토부상을 하고 용지 공급 받기 전에 국토부에다가 등록을 먼저 하는 거예요. 특례 등록을. 이 제도를 하나 들어와서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이 특례 등록을 하면 우리는 좋겠냐?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 딱 한 필지만 주고 업무 대행사가 또 하나야.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미리 안정적인 사업을 정해놓고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필지도 5개고요. 그 5개 필지의 확정도 3년 뒤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특례 등록을 했는데 여기 와서 영업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특례 등록한 거를. 영업인가를 받을 때 여기서 M8 모집으로 1,500억으로 특례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M8 등록을 내가 여기서 못 정했어요. 추첨에서 떨어져서 다른 필지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특례 등록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찢어 붙이고 감자하고 주식을 증자하고 또 회상하고 이런 경우의 수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특례 등록은 이제 처음 도입된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봤어요. 내가 지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안파를 해서 1,500억을 모아야 되는데 모았습니다. 용지공급 신청했는데 두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1,500억 모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1,500억 맞는 땅이 없잖아요. 찌지고 묻히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리츠 특허 등록한 거를 막 그런 현상이 벌어야 되는데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요. 저희 회사 요식 같으면 특례 등록 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를 생각을 하면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려봤습니다. 우리 회사는 특례 등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다 모아지더라도 지금 현재 1,500억이 다 모아져도 이 특례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례 등록을 안 하고요. 땅을 받은 다음에 이제 영업인가 절차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땅을 받으면 이제 특례 등록이 필요 없어요. 이 특례 등록은 말 그대로 그냥 보조적인 예비 절차거든요. 예비 절차. 이 예비 절차를 거치지 말고 아예 영업인가 절차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주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게 저희 회사 판단입니다. 그래서 특례 등록을 하면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에 저희 미래PM은 지주협의체 구성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주협의체. 그래서 업무대행사하고 대토 지주들이 업무대행 약정을 합니다. 다 해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1,500억을 모으면 원래는 이거를 하면은 특례 등록에서도요. 저희가 발기인을 설립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때 특례 등록을 하면. 근데 저희는 생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지주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협의체에서 저희가 임원 선출을 하는 거죠. 대표자를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생략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땅을 받아요. 땅을 받은 다음에 바로 영업인가 절차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주협의체, 지주의 우리의 대표자를 뽑고요. 나중에 영업인가 들어갈 때는 다시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다시 뽑지만 아마도 여기서 구성된 사람들이 여기 그대로 가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주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야 되겠다. 이 단계가 생략이 되니까 이렇게 저희 회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협의체 구성 시기는 2차 대토계약 마감 후 그때 이제 지주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는 걸로 하고 예정 시기는 7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인가 받기 전에 이 지주협의체가 계속 이 사업을 저희 업무대행사하고
쥐주들하고 협의하고 견제해가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죠. 리츠를 할 때는 이제 발긴 설립돼야 되고요. 설립자금은 3억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평택 브레이크에서 발긴 설립을 했는데 쥐주 총 35명인데 저희는 신청을 먼저 받아요. 발긴 3억에 투자하실 분, 들어가실 분 받아보니 15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5명이 발기인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 설립자금은 3억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지분대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정했어요. 그냥 딱 1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당 2천만 원씩 하면 3억이에요. 그래서 개인당 2천만 원씩 설립자금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서 갔습니다. 자, 이런 설립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것도 투자로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이익이 또 나가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발기인 같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각종의 이제 위반 사항 법률 조항이 있어요. 관계되는 그 조항에 대한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5년 내 받지 않아야지 이제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따져서 발기인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사회 구성은 5명에서 6명 정도로 저희가 구성을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지수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츠는요 명목상에서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해서법에 영업점을 줄 수 없고 상근직업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일하는 이사진들도 월급을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월급 한봉으로 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회의수당 정도는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참여하는 회의수당 정도는 나중에 정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발긴 설립이 발긴 결격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해서법 7조의 발기인에 대한 결격 사유 이러이러한 법을 위반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따져서 발기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AMC도 한번 체크하고요. 저희 국토부에서도 한번 체크를 합니다. 대표의 장점은 일단은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 대행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교통세에서 그랬어요. 저희는 수익이 나면 연차배당을 합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부산시켜서 세율을 낮춰요. 근데 연차배당을 하면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없고 한꺼번에 일시불을 받아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틀렸습니다. 그건 완전 거꾸로 얘기했어요. 오히려 리츠는 수익이 있을 때마다 연차 배당을 해야지만 법인세 100% 감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은 있고요. 그리고 3년 뒤에 우리가 3년이 지나면 주식을 언제든지 주식 매매 증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매매나 증여로 이 자금을 회전할 수 있고 또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3년 뒤에는 내가 주식을 이제 언제든지 증여하고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주식을 어떻게 증여하고 양도하며 세금은 얼마의 세금이 나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점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3년간 제한을 뒀기 때문에 3년이 지나야지만이 이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할 수 있어요. 거래하고. 근데 3년 전에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3년 전에 땅을 받았어요. 땅을 빨리 받았어요. 2년에 받았어. 그러면 2년 전에는 땅을 받은 우리는 영업인가라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리츠의 영업인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식을 매도하고 양도하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증여나 양도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지만이 수익이 분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홍길동이 10억을 대표 신청했어요. 근데 10억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 수익을 여기다가 증여를 이렇게 분산을 안 시키고 그대로 10억이라는 수익을 이 사람 혼자 받았으면 10억에 대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비싸죠. 10억이 넘어가면은요 30%예요. 30%. 10억 추하면 세율이 30%. 30억이 넘어가면 50%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수익 금액 좀 낮춰야지만이 이 세율을 그래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라는 홍길동이 대표해서 10억의 수익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이 10억의 수익이 생길 거를 분산을 시키는 거죠. 주식 증여로 부부 증여 6억 비과세이죠. 그럼 증여세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분산을 시키죠.
그리고 여기로 주식 양도로 분산시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식 증여로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주식 양도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분산시킬 수 있지만 또 양도로 넘기는 경우도 있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주식 양도로 넘기는 게 세율을 가장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양도 형태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차익이 없이 액면가로 넘기는 거예요. 액면가. 그럼 액면가로 넘겨서 수익을 5억씩 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많이 세율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근데 가족 간에는 이 양도로 인정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여예요. 가족 관계가 아닌 제3자인데 믿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양도로 넘겨서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면서 내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회계사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가 상담을 하면서 이 절세 효과를 계속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기초적인 것만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주식 양도했을 때 관련 세금은 주식 거래세로 0.4%를 내요. 그리고 주식 양도세로 20%를 냅니다. 그래서 이 양도로 했을 때가 사실은 세금이 좀 많이 싸요. 우리 주식을. 근데 증여했을 때입니다. 증여했을 때는 일단은 비과세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부부간에는 6억, 자녀는 5천, 미성년 자녀는 2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비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만큼 해서 수익을 분산시키는 게 좋고, 만약에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이런 내 수익금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금을 그래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양도세 간단하게 팩트 있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대토를 하면 40%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4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나 혼자 대토 받아서 분양을 하지 않고 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임대 건물. 그런 사람들은 40% 감면 혜택 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상복합은 전부 다 공동사업을 하고 현물 실적을 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30% 감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 감면을 받는 거고요. 지금 내가 양도신고를 하고 30%를 감면받고 2개월 내 양도소득세를 낼 거냐, 아니면 내가 2년을 시킬 거냐예요. 지금 2개월 내 양도세를 안 내고 내가 나중에 양도세를 내는 거죠. 2년 시키는 거죠. 언제? 3년 뒤에. 근데 3년 뒤에 나중에 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낸 만큼 30% 감면 혜택은 없어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30% 감면을 받고 지금 낼 거냐, 아니면 감면은 없어지더라도 내가 이거를 나중에 낼 거냐입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감면은 1억 한도 내에서 됩니다. 1억 한도 내에서. 그래서 보상금이 좀 많으신 주주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보상금이 많아서 5억, 6억 뭐 그 이상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30억, 어차피 1억 한도잖아요. 1억 한도 감면받지 말고 이 금액만큼을 대토로 투자를 더하는 거죠. 그럼 6억을 양도세 낼 거를 6억을 여기서 안 내고 6억을 대토로 신청을 했어요. 1억은 감면 못 받지만 6억에 대한 6억의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5억이 이득인 거죠. 여기서 양도세에서 6억 내고 갔을 때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득실을 잘 따져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 내가 지금 감면받고 2개월 내에 양도세를 내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1억 한도 내에 양도세 감면은 없지만 나중에 3년 뒤에 내는 방법. 이 두 방법으로 양도세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금 지급 이자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대통령 계약일로부터 3년 뒤 땅 받을 때까지 예금 이자가 LH로부터 받습니다. 이 예금 이자를 LH는 나한테 지금 돈도 안 줬고 땅도 아직 안 줬어요. 그래서 3년 뒤에 땅 받을 때만큼 기간의 예금 이자를 쳐주는데 이 예금 이자는 땅값하고 상계 처리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1,510억 만큼을 모집하는데 이 땅값은 3년 뒤에 1,510억이 아니고 조금 오를 수 있어요.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올랐을 때 오른 만큼 땅값을 추가로 더 내야 돼요. 1,510억은 대토로 했지만 오른 거는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오른 것만큼은 이 예금 지급 이자로 아마 상계 처리가 될 거고, 그래도 부족한 거는 이제 PF로 조달해서 내야 됩니다. 선신탁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설명은요. 그리고 이제 2차 계약할 때